책 읽어드립니다. 톨스토이 지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루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 어느새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변함없이 세몬의 집에 살면서 일을 했다. 그리고 미하일의 솜씨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서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모양 좋은 구두를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문이 밀려와 덕분에 세몬의 수입도 늘어났다. 어느 겨울날 세몬이 미하일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삼두마차가 방울소리를 내며 집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쳐다보니 마차는 집 앞에서 멈추었고 젊은 남자가 마부석에서 뛰어내리더니 마차 문을 열었다. 그러자 마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모피 외투를 걸친 점잖은 신사였다. 신사는 세몬의 집 계단으로 올라왔다. 곧 마트리오나가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었더니 신사는 허리를 구부려 가게로 들어와서는 다시 허리를 폈는데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컸고 몸집도 방을 채울 정도로 건장했다. 세몬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 신사의 거대한 몸집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태껏 그렇게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몬도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미하일도 마른 편에다 마트리오나도 말할 것 같으면 마치 마른 나뭇가지와 다를 바 없었기에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았다. 그 신사의 얼굴은 불그스름하고 이운이 났으며 목은 황소처럼 굵고 몸 전체가 마치 무쇠로 만든 것 같았다. 신사는 크게 한번 숨을 내쉬더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누가 주인인가? 어? 세몬이 앞으로 다가갔다. 예,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그러자 신사는 자기 하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페치카, 물건을 이리 갖고 와. 하인이 달려가 무슨 꾸러미 하나를 갖고 왔다. 신사는 그것을 받아서 테이블 위에 놓고는 풀어! 라고 말하자 하인이 꾸러미를 풀었다. 그것은 가죽이었다. 신사는 그 가죽을 가리키며 세몬에게 말했다. 이봐 주인,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알겠나? 아유, 예, 나리 알다마다요. 이봐, 정말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안단 말인가? 세몬이 가죽을 만져보며 말했다. 예,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요.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요. 이런 얼간이,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 가죽을 어디 구경이나 했으려고. 이건 독일제로 자그마치 20루블이나 주고 산 거라고. 세몬은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유, 예, 감히 저 같은 놈이 어찌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야 그렇겠지. 그러면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예, 나리, 만들 수 있습니다요. 신사는 큰 소리로 호통치듯 말했다. 만들 수 있다고? 허나 내 이놈, 이것으로 누구의 장화를 만드는 건지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잘 염두에 두어야 해. 내게는 1년 정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이음새도 터지지 않는 장화가 필요해. 그러니 자신 있으면 맡아서 가죽을 재단하게. 허나 못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가죽에는 손대지 마. 미리 말해두지만 장화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음새가 터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널 감옥에 쳐넣겠다. 대신에 1년이 지나도 터지지 않고 모양도 변치 않는다면 너에게 수공비로 10루블을 줄지. 세몬은 겁이 나서 뭐라 말도 못하고 슬쩍 미하일을 봤다. 그리고는 팔꿈치로 그를 치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봐 미하일,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일을 맡으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세몬은 미하일의 뜻에 따라 1년을 신어도 모양도 변하지 않고 이음새도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쪽 발에 신발을 벗기라고 하고는 다리를 내밀었다. 자, 저 치수를 재게나.
세모는 50cm 정도 길이의 종이를 잘 편 다음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모는 먼저 발바닥을 재고 발등을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그 종이 자루는 잴 수가 없었다. 신사의 종아리는 마치 통나무처럼 굵었기 때문이었다. 조심해! 종아리가 꽉 찌지 않게 하란 말이야! 세모는 다른 종이를 이어 붙였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은 채로 양말 속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는 동안 미하일이 눈에 들어왔다. 저 남자는 누군가? 예, 저희 집 직공인데요.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나리의 장화도 저 사람이 만들 것입니다요. 그럼 자네도 똑똑히 알아두라고. 1년 동안은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야 해.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보니 미하일은 신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뒤쪽 구석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있어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미하일은 그런 모습으로 한참 동안 있더니만 갑자기 싱긋하고 미소를 지은 후 환하게 웃었다. 이런 바보 같은 년, 뭘 보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서 기한 내에 틀림없이 만들도록 하라고.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네, 기한 내에 틀림없이 맞추겠습니다. 분명히 명심하라고.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걸친 다음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몸을 구부려야 되는 걸 깜빡 잊고는 심하다 할 정도로 세게 이마를 부딪혔다. 신사는 한바탕 욕설을 퍼붓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신사가 탄 마차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다. 어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아니, 큰 망치로 맞아도 끄떡없을 것 같아. 좀 전에 봐,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인가 봐. 그러자 마트니오나도 말했다. 아유, 저렇게 호강하면서 하는데 마르고 싶어도 마를 수 있겠어요. 저런 크고 튼튼한 사람은 저승사자도 벌벌 떨 거예요.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아이, 근데 일을 맡기는 했지만 이거 잘못했다간 감옥행이니 걱정인데. 가죽은 비싸고 나리의 성질은 불같고 그거 어떻게든 실수 없이 해야 될 텐데. 이봐, 미하일. 그래, 자네가 눈도 밝고 나보다 솜씨도 좋으니까 여기 이 치수대로 재단을 해. 나는 겉가죽을 꿰맬 테니까. 미하일은 세몬이 시키는 대로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펼쳐놓고는 가위를 들어 재단을 시작했다. 미하일 옆에서 재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트묘나는 그의 행동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장화 만드는 일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에 익었는데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모양과는 다르게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한마디 하려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내가 나리의 장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르지. 아무래도 미하일이 나보단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 참견하지 않는 게 좋겠다. 미하일은 재단을 끝내고는 실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화를 만들 때 쓰는 두 겹 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꿰맬 때 사용하는 한 겹 실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마트리오나는 더욱 놀랐지만 역시 말하지는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가죽을 꿰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점심때가 되어서 세몬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미하일 곁에는 벌써 그 신사의 가죽으로 한 켤레의 슬리퍼가 만들어져 있었다. 세몬은 너무 놀라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뭐야? 미하일은 1년 동안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나리는 굽이 있는 가죽 장화를 주문했는데 이 사람은 굽 없는 슬리퍼를 만들어서 가죽을 쓸모없이 만들다니. 이제 나리한테 뭐라고 말해.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는 미하일에게 물었다. 여보게, 미하일. 대체 어찌 된 일이야? 내 목을 자르려고 그래?
아니,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대체 뭘 만든 거야? 세몬이 기가 막혀 미하일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가 말을 타고 와서 말고삐를 메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조금 전에 왔던 신사의 하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얘 무슨 일로 왔나요? 아까 주문한 장화 때문에 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장화 일이라니요? 나리는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뭐라고요? 예, 집으로 돌아가시던 도중에 마차 안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마차가 댁에 도착해서 내려드리려고 봤더니 나리가 가마니처럼 쓰러져서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마차에서 끌어내렸지요. 그래서 마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두방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아까 나리께서 주문하신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대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 와라. 그리고 만드는 동안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라고 하셨지요. 미하일은 재단하고 남은 가죽을 집어들어 챙겨놓고는 완성된 슬리퍼를 들어 툭툭 털어서 앞치마로 닦고는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고 돌아갔다. 예, 안녕히들 계십시오. 미하일이 세몬의 집으로 온 지 벌써 6년째가 되었다. 그는 예전처럼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딱 2번 웃은 게 전부였다. 한 번은 이 집에 처음 오던 날 마트리오나가 그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 줬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죽은 신사가 방문했을 때이다. 세몬은 미하일이 너무나 기특했다. 그는 미하일에게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묻지도 않았고 단지 미하일이 훌쩍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온 식구가 집에 모여 있을 때 마트리오나는 난로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를 넘나들며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세모는 창가에서 열심히 구두를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굽을 달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의자를 넘어 미하일 곁으로 와서는 그의 어깨를 흔들며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요. 어떤 아줌마가 여자애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하늘은 절름발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세모는 놀랐다. 여태껏 한 번도 밖을 본 적이 없었던 미하일이 지금은 창문에 얼굴을 바싹 갖다 붙이고 정신없이 뭔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몬도 밖을 내다보니 실제로 어떤 부인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었다. 그 부인은 모피 외투를 입고 털 목도리를 두른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단지 한 아이는 왼쪽 다리를 절룩거렸다. 부인은 계단을 올라와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두 여자아이를 앞세워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부인은 테이블 앞에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그녀의 무릎에 매달리며 사람들을 낯설어 하는 것 같았다. 예, 봄에 저 애들이 신을 구두를 맞추려고요. 아, 그러세요? 예, 이렇게 작은 구두는 아직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예,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미하일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세몬이 미하일을 돌아보니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여자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몬은 미하일의 그런 태도에 깜짝 놀랐다. 사실 두 여자아이들은 예쁜 얼굴이었다. 까만 눈동자에 포동포동하고 불그스러한 볼에 입고 있는 모피 외투와 목도리도 고급이었다. 세모는 미하일이 무슨 이유로 그들을 그렇게 쳐다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던 사이인 것처럼 말이다. 세모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부인과 흥정을 하고 있었다. 곧 값을 정하고 아이들의 치수를 재려하였다. 그러자 부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무릎에 안아 올리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아이의 발로 2사람분의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 성한 발에 맞춰서
총 3개, 3짝을 만들어주세요. 둘 다 발이 똑같거든요. 쌍둥이라서요. 세모는 치수를 재고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보며 말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예쁜데 태어날 때부터 이랬나요? 아니요. 엄마의 실수로 그만. 그때 마트리오나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부인과 아이들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다. 아니,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신가요? 예, 전 생모는 아니에요. 남남이긴 하지만 제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요. 아유, 친엄마가 아닌데도 정말 귀여워하시네요. 어떻게 이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 이 둘을 제 젖을 먹여서 키웠답니다. 제게도 친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도 이 아이들만큼 귀여워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네 집 아이들인가요? 부인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6년 전 일이에요.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고아가 돼버렸죠.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은 후에 바로 죽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이 애들의 부모와는 서로 가족처럼 지냈죠. 아이들 아버지는 숲속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에 깔렸어요. 겨우 집에 옮겼을 땐 이미 하느님 곁으로 갔더군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쌍둥이를 낳았지요. 그렇지만 아이들 엄마는 가난한 데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는 외롭게 죽어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제가 둘러보았더니 가엾게도 그 사람은 벌써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근데 숨을 거두면서 한 아이 위로 쓰러졌는지 보시다시피 이 애의 한쪽 다리가 눌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시체를 씻기고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러줬죠. 다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은 2 아이들이 문제였죠. 아이들을 누가 키워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여자들 중엔 젖먹이가 있는 건 저뿐이었죠. 저는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되는 사내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만 제가 쌍둥이들을 보살피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아이고, 마리아, 당분간만 이 애들을 맡아줄 수 없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한 번은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리고 다리가 불편한 애한테는 젖을 물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애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천사 같은 영혼을 이대로 시들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가 점점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얘한테도 젖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 아이하고 쌍둥이 모두 3명의 아이를 제 젖을 먹여 키웠어요. 다행히도 제가 젊고 건강한 데다 잘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전 언제나 둘을 한꺼번에 젖을 물리고 한 아이만 기다리게 했죠. 누가 먼저 다 먹고 나면 기다리던 아이에게 젖을 먹였죠. 이렇게 해서 하늘의 은혜로 이 2 아이들만큼 이만큼 제가 키워주었는데 제 아이는 2살이 되던 해 그만 하느님이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론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죠. 그 후에 살림 형편은 차츰 나아졌고 남편은 남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수입도 좋았고 사는 것도 편했지만 아이가 없잖아요. 만일에 이 2 아이들이 없었다면 전 혼자 무슨 재미로 살았겠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든 이 2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게 있어 이 아이들은 촛불과 같은 존재인걸요. 여인은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꼭 껴안고 한 손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리오나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휴, 아이는 부모 없이는 자랄 수 있지만 하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주인과 서로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여인은
가려고 일어났다. 세몬과 마트리오나는 여인을 배웅하며 미하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아서 천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